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10손가락 대신 집게발을 가지고 태어나 랍스터 보이라고 불리며 평생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남자.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던, 하지만 훗날 자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랍스터 보이 그레이디 스타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90년대 전후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요금을 받고 선천적 기형이나 희귀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프릭쇼가 대유행했습니다. 유랑극단과 서커스단은 수염난 여인, 난쟁이, 거인, 샴쌍둥이, 원숭이, 소녀 등 온갖 기묘한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펼쳤죠. 영화 위대한 쇼맨의 실존인물로 유명한 P.T. 바넘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프릭쇼를 연 인물로, 나중에는 아예 테마 박물관까지 세워서 연간 40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 프릭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돈 되는 엔터테인먼트였죠. 일반적으로 프릭쇼 전성시대를 184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로 보는데,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미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프릭쇼의 인기 비결은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프릭쇼로 유명한 각 유랑극단과 서커스단에는 관객을 불러 모으는 간판 스타가 존재했는데요. 당대에 유명했던 대표적인 캐릭터는 엘리펀트 맨이라고 불리던 조셉 메릭이 있습니다. 조셉은 다발성 신경 섬유종증으로 인해 끔찍하게 부풀어 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자지도 못했으며 항상 머리에 포대자루를 쓰고 다녔습니다. 일본 서커스 단장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코끼리에게 공격을 당해 기형적 외모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바람에 평생을 이름 대신 엘리펀트맨으로 불리게 되었죠. 태국 출신 샴쌍둥이 창과 앵도 프릭쇼 시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유명인사입니다. 창과 앵은 머리와 팔다리는 따로 있으나 몸통 부분이 붙어 있었는데, 18살 때 우연히 스코틀랜드 상인의 눈에 띄며 서커스단 단원이 되었고 프릭쇼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죠. 서커스단에 나온 이후에는 미국의 귀하의 형제의 이름을 딴 잡화점을 운영했고요. 대대로 프릭쇼를 가업으로 이어가는 가문도 있었는데요. 스타일스 가문에서는 1800년대 중반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외지증이 발현되었습니다. 외지증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선천성 유전 질환인데요. 부모 중 한 명이 외지증인 경우 50% 정도의 확률로 자녀도 외지증을 물려받게 되죠. 확률이 반반이라서 반드시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대를 넘어서 나타나거나 여러 세대를 건너뛰어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도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데요. 손가락 피부가 일부 연결된 미미한 결함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통째로 붙어있는 심각한 기억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레이디 프랭클린 스타일스의 경우는 바닥까지의 집게발처럼 갈라진 모양으로 형성된 최악의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경제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활동도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프릭쇼에는 맞춤이었죠. 스타일스도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장애를 상품화해 큰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데요. 랍스터 보이라는 예명으로 무대에 오른 그레이디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결혼해 가정도 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레이디는 자신의 장애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길 바랐다. 하지만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정상으로 태어나자 아내 탓을 하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늘 술에 취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함을 질렀으며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레이디는 알코올 중독이 불같은 성질로 유명했고 가정 내에서도 자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두 다리가 짧고 뭉뚱한 데다 집게발처럼 갈라져 있어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주로 팔로 바닥을 짚어서 이동했는데, 발 대신 팔로 이동하다 보니 상체 근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죠. 두껍고 강한 팔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레이디는 가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셋째와 넷째는 모두 외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1937년 7월 18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은 그레이디와 마찬가지로 손과 발이 두 갈래로 갈라진 집게발 기형으로 태어났죠. 그레이디는 붕어빵처럼 자신을 꼭 빼닮은 넷째 아들의 탄생을 몹시 기뻐하며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레이디 프랭클린 스타일스 주니어, 줄여서 그레이디 주니어는 7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섰죠. 외지증을 가진 가족들이 모두 공연에 참여하게 되면서 명칭도 랍스터 보이에서 랍스터 패밀리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꽤 유명하고 돈도 좀 벌었지만 랍스터 패밀리가 되면서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섭외 요청을 받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레이디와 가족들은 카니발 시즌인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공연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고개사 등 공연자들이 모여 사는 플로리다주 깁스턴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랍스터 보이라는 예명을 물려받은 그레이디 주니어의 인생은 부전자전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두 다리로는 걸어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팔로 땅을 짚어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한 상체 근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체를 이용해 아버지와 같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죠. 그레이디 주니어의 둘째 딸 캐시는 그런 아버지를 사탄 그 자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를 보면서 사탄이 살아있다면 딱 저런 모습이겠구나 생각했다. 그 인간은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수시로 가족들을 때렸으며 죄책감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집게발로 엄마의 목을 조르는 걸 볼 때마다 속으로 누가 좀 아버지를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신께서는 아버지에게 손가락만 안 주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움과 양심도 주지 않았다. 그레이디 주니어는 서커스단에서 일렉트리파이드 걸로 활동하던 19세 고개사 메리 테레사와 사랑에 빠져서 1958년경 결혼식을 올렸고, 첫째 딸 도나와 둘째 딸 캐시를 낳았습니다. 그레이디 주니어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메리는 10대 시절 서커스에 합류했으며 손끝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첫째 딸 도니는 외지증 없이 태어났지만 둘째 딸 캐시는 직계발 기형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함께 랍스터 패밀리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레이디 주니어는 밖에서는 랍스터 보이라는 이름으로 웃고 떠들며 공연을 펼쳤지만 속으로는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안겨준 것과는 반대로 어찌되었든 웃음거리였으니까요. 이런 열등감은 가족들 앞에서 폭력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고는 했습니다. 앞서 나온 캐시의 인터뷰 내용처럼 술만 마셨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두 개뿐인 손가락으로 목을 졸랐죠. 참다 못한 메리가 아이들을 남겨둔 채 홀로 집을 나가버리자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아내 바버라 브라운인과 재혼하고 막내 아들 그레이디 3세를 낳았는데요. 그레이디 3세 역시 외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이후에도 그레이디 주니어의 잔인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도나와 캐시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불행한 가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 딸 도나가 15살이 되던 해에 잭 레인이라는 18살 소년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도나는 곧 잭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10대 소녀가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는 방법은 가출 아니면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레이디 주니어는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나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집을 떠날 날만 고대했죠. 그렇게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78년 9월 28일 그레이디 주니어는 잭과 도나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고 생각해 잔뜩 들떠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혹했죠. 너 같은 새끼와 절대 내 딸을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당장 내 딸을 떠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줄을 끊어주지. 그레이디 주니어는 잭을 향해 산탄총을 겨눈 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서슬퍼런 경고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도나의 앞을 막아서며 보호했죠. 곧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잭은 현관 앞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진 뒤 얼마 안가 도나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도나를 바라보며 그레이디 주니어는 웃으며 한마디를 남겼죠. 얘야, 내가 말했잖니, 죽일 거라고. 그레이디 주니어는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재판에서는 상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기형적인 신체 조건을 갖춘 그레이디 주니어를 수용할 만한 교정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 대신 15년의 보호관찰과 가택연금이 선고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레이디 주니어는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믿지 않았죠.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몸이 된 그레이디 주니어의 변명일 뿐이라 생각했거든요. 특히 눈앞에서 아버지가 약혼자를 죽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도나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그레이디 주니어는 곧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풀려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가족들이 협박하기 시작했죠. 자신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교도소에 가지 않았으니 언제든 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수용할 교도소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사법부의 결정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치명적인 면죄부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레이디 주니어의 폭정은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던 1992년의 어느 날 메리는 결단을 내렸죠. 이웃에 살던 17세의 소년 크리스 와이언트에게 $1,500를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웃집의 크리스에게 부탁을 하니 선뜻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크리스는 남편의 공연을 따라다니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간 쌓인 게 많아 보였어요. 하긴 예수님도 그 인간이랑은 같이 못했을 거예요. 1992년 11월 29일 저녁, 크리스는 반자동 권총을 들고 그레이디 주니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그레이디 주니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몽키보이라는 비디오를 시청 중이었는데요. 재떨이로 손을 뻗는 사이 불시에 집에 들이닥친 크리스가 반자동 권총으로 머리를 겨누고 그대로 2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레이디 주니어는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죠. 범행 직후 크리스는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으며 살인을 의뢰한 메리와 아들 해리도 즉시 체포되었는데요. 크리스는 2급 살인죄로 27년형, 해리는 1급 살인 공모로 무기징역, 메리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레이디 주니어의 장례식은 가족들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널리 미움을 받았던 것인지 장례식에 참석한 10명 남짓한 사람 중 대부분은 장례식장 직원이었으며 관을 나르는 운구자로 지원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기형적인 외형만큼이나 내면 또한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던 랍스터보이 그레이디 스타일스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